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영순, 나이는 73입니다. 요즘 세상에 저 같은 할머니가 또 있을까 싶어요. 남들은 명절만 되면 자식들 손주들 올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는데 저는요, 이상하게 명절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혀왔거든요. 특히 사위 녀석의 얼굴을 볼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뒷목이 뻐근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아주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딸이고 사위고 다 내팽개치고 조용히 집을 나서는 거죠. 저만의 해방구요? 바로 안동입니다. 왜 하필 안동이냐고요? 그곳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한 남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왜 그 지긋지긋한 사위를 피해 매년 안동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여행 끝에 어떤 기막힌 반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놓아 볼까 합니다. 추석을 딱 일주일 앞둔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요란한 벨소리가 제 단잠을 깨웠습니다. 화면에 뜬 우리 딸 지수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작은 한숨이 터져 나왔죠.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딸 지수의 명랑하고도 살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 우리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저는 애써 반가운 척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오냐, 우리 딸. 엄마야 잘 지내지. 너야말로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냐? 그렇게 형식적인 안부가 몇 마디 오가고 지수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 말이야. 우리 언제쯤 내려가면 좋을까? 현우 씨는 연휴 시작하자마자 가서 장모님이랑 같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 으쌰으쌰 힘도 좀 써드리고 싶다는데 엄마 생각은 어때? 딸의 목소리만 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 저편에서 낯익으면서도 영 부담스러운 목소리가 훅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제 사위 정현우였죠. 장모님, 저 현우입니다. 잘 지내셨죠? 지수 말대로 저희 이번에 좀 일찍 내려가서 장모님 힘드신 일 좀 덜어드리려고요. 특히 그 창고 말입니다. 장모님. 거기 쌓인 먼지가 몇 년치는 될 텐데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싹 한번 정리하시죠. 제가 또 정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능글맞고 넉살 좋은 사위의 목소리에 제 속은 벌써부터 기름을 부은 듯 느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정리. 저 녀석의 입에서 저 말이 나올 줄 제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보물 창고가 저 녀석의 눈에는 그저 먼지 쌓인 고물 창고 혹은 돈 될 만한 물건들이 숨겨진 노다지 창고로만 보였을 테니까요. 저는 애써 불쾌한 기색을 감추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정서방. 마음만도 고맙네. 하지만 창고는 무슨. 너희들 오면 내가 맛있는 거나 실컷 해줘야지. 올 때 힘들 테니 명절 전날 저녁에나 맞춰서 천천히 오려무나.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 녀석의 창고 정리하시죠.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며 제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들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곧장 KTX 예매 어플을 열었습니다. 출발지는 서울, 도착지는 안동. 날짜는 명절 이틀 전 새벽.
제 손가락은 마치 오랫동안 연습이라도 한 듯 익숙하고 능숙하게 예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하는 순간 꽉 막혔던 제 숨통이 비로소 시원하게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올해도 떠나는 거다. 지긋지긋한 명절과 속물 같은 사위를 피해서 나만의 해방구, 나만의 안식처인 안동으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난 몇 년간 명절마다 반복되어 온 저만의 비밀스럽고도 유쾌한 탈출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딸 내외의 눈을 피해야 했기에 모든 것은 은밀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졌죠.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옷가지 대신 제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들을 하나씩 채워 넣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세상을 먼저 떠난 제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조각칼 세트였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을 때 쓰던 그 칼들은 날이 무뎌진 지 오래였지만 제게는 남편의 거칠고 따뜻했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유품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주먹만 한 크기의 작은 목각 인형 하나를 부드러운 천에 감싸 가방에 넣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띤 그 인형은 남편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첫 손주의 모습을 상상하며 만든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을 챙겼습니다. 풋풋한 20살의 저와 남편이 안동 월영교 위에서 수줍게 손을 잡고 찍은 사진, 그리고 남편이 자신의 작은 공방에서 작품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죠. 이 모든 것이 제가 안동으로 떠나는 진짜 이유이자 제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위를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과 제 남편의 영혼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 사위 정현우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정말 복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 그리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깍듯한 태도까지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윗감이었죠. 골동품과 민속품을 감정하고 거래하는 사업을 한다는 그의 직업도 왠지 모르게 멋있고 고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외동딸 지수를 키워온 제게 듬직한 아들 하나가 생긴 것 같아 얼마나 든든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지수는 그런 현우 옆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저는 두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며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엄마, 현우 씨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나한테도 잘하고 엄마한테도 싹싹하게 잘하잖아. 딸의 말처럼 현우는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다정한 남편이자 살가운 사위였습니다. 주말이면 꼬박꼬박 저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 주었고 제 낡은 집 구석구석을 살피며 장모님, 여기는 위험하니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라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완벽해 보였던 사위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한 것은 정말 한순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현우가 저희 집에 온 지 서너 번째 되던 주말이었어요. 집안의 낡은 전등을 갈아주던 현우가 제게 무심코 물었습니다. 장모님, 저기 마당 끝에 있는 낡은 창고는 뭐 하는 곳이에요? 문이 굳게 잠겨 있네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죠. 아, 저기. 우리 애 아빠가 쓰던 공방일세. 살아생전에 나무 만지는 걸 좋아해서 저기서 살다시피 했지. 지금은 그냥 애 아빠 물건들 넣어두는 창고로 쓰고 있고, 제 말에 현우의 눈이 미묘하게 반짝이는 것을 저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세요?
장인어른께서 손재주가 좋으셨나 보네요. 궁금한데 제가 한번 구경해도 될까요, 장모님? 저는 그의 순수한 호기심을 의심하지 않고 기꺼이 녹슨 열쇠 꾸러미를 들고 그를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삐거덕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창고 문이 열리는 순간 켜켜이 쌓인 먼지와 짙은 나무 냄새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창고 안은 수십 년의 세월이 멈춘 듯 남편이 살아생전 쓰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벽에는 온갖 종류의 연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미처 완성되지 못한 나무 조각들과 남편이 직접 깎아 만든 수십 개의 크고 작은 목각 인형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 잠시 마음이 아련해졌죠. 그런데 제 옆에 서 있던 사위 현우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창고 안을 둘러보며 감탄이나 추억에 젖는 대신 마치 돈 되는 물건을 찾아 헤매는 매의 눈으로 먼지 쌓인 작품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게 돌아서서 아주 진지하고도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거 그냥 썩히기에는 너무 아까운 물건들 같은데요. 혹시 모르니 제가 아는 전문가 한번 불러서 이게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인지 값이라도 한번 매겨드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띵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남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영혼이 깃든 이 신성한 공간이 사위의 눈에는 그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 쌓여 있는 곳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아이의 서글서글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속물 근성을 보았습니다. 저는 애써 불쾌감을 누르고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 괜찮네. 이건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야. 그냥 이대로 우리의 아빠의 흔적을 간직하고 싶을 뿐일세. 제 단호한 거절에도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교묘하게 창고 이야기를 꺼내며 제 속을 긁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그 창고 말입니다. 저렇게 방치해두면 나무가 썩거나 벌레가 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박물관 관장님이 있는데 좋은 값에 사들릴 수도 있다고요. 장모님,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저거 팔아서 지수랑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그의 집요한 회유에 저는 점점 더 사위를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저를 속상하게 했던 것은 바로 제 딸 지수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어느 날 딸에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지수야, 엄마는 정서방이 자꾸 창고 이야기 꺼내는 게 좀 불편하구나. 너희 아빠의 소중한 유품인데 자꾸 돈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말이다. 하지만 제 고민에 대한 딸의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에이, 엄마. 뭘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현우 씨는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솔직히 그 창고 너무 낡고 위험하긴 하잖아. 먼지도 많고 전문가가 와서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엄마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의 편을 들었습니다. 제게는 그 창고가 돌아가신 남편의 분신과도 같은 곳이라는 사실을 제 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성공과 물질적 풍요에 익숙해진 제 딸에게도 아버지의 낡은 유품은 그저 처치 곤란한 먼지 쌓인 것들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깊은 외로움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결심했어요. 내 남편의 소중한 유산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지켜야만 한다고 말이에요. 드디어 명절 이틀 전 저의 비밀스러운 탈출 작전이 시작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4시에 알람 소리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혹시라도 늦잠이라도 자서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까봐 밤새 잠을 설친 탓이었죠. 저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침대에서 빠져나와 어젯밤 미리 챙겨둔 여행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급한 볼일이 생겨 친구 좀 만나고 오마. 명절 잘 보내라. 라고 쓴 짧은 쪽지 한 장만 남겨두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어요. 캄캄한 새벽 공기가 제 볼에 차갑게 스쳤지만 제 마음은 날아갈 듯이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저를 옥죄어 오던 무거운 족쇄에서 풀려난 기분이랄까요?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내내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안동행 KTX에 몸을 싣고 기차가 서서히 서울 도심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비로소 제 마음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 며칠 동안 누리게 될 완벽한 자유를 상상했어요. 잔소리하는 딸도 없고 틈만 나면 창고를 노리는 사위도 없는 곳. 오롯이 저 자신과 그리고 제 남편과의 추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제가 매년 이 여행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였습니다. 2시간이 조금 넘어 기차는 마침내 안동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발을 내딛는 순간 안동 특유의 맑고 상쾌한 공기가 제 폐부 깊숙이 들어왔어요. 저는 큰 숨을 한번 들이쉬며 살 것 같다 하고 나직이 움츠렸습니다. 서울의 답답한 공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제 영혼을 치유해주는 듯한 공기였죠. 저는 곧장 택시를 타고 제가 매년 묵는 고즈넉한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또 왔냐며 마치 친정 어머니처럼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짐을 풀고 나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 시절 돈 없는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우리가 큰맘 먹고 들렀던 작은 식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헛제사밥을 주문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정갈한 녹그릇들을 보니 금방이라도 맞은편에 남편이 앉아 영순아 많이 먹어다 하며 웃어줄 것만 같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저는 밥알 하나하나를 천천히 씹으며 남편의 빈자리를 그리운 추억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안동의 명소인 월영교로 향했어요. 해가 질 무렵 아름다운 조명이 켜진 월영교를 홀로 걷고 있으니 수십 년 전 풋풋했던 20살의 제 모습과 남편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영순아,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마. 다리 위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약속하던 남편의 앳된 목소리가 마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니 마당 평상에서 다른 손님들이 옹기종기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그중 한 청년이 제 손에 들린 낡은 조각칼 가방을 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잠시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앳된 얼굴의 그 청년은 자신을 민속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 김민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에게 조각칼 가방을 건넸어요. 민준 씨는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가방을 열어 낡은 조각칼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어르신, 이건 정말 귀한 물건인데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손수 당금질에서 만든 조각칼을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 어르신께서 직접 사용하시던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돌아가신 제 남편의 유품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해 주었죠. 제 말에 그는 더욱 큰 관심을 보이며 제 남편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남편이 평생을 이름 없는 목각 인형 작가로 살다 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의 눈은 존경심과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꽤 오랫동안 평상에 앉아 제 남편의 삶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안동에서의 평화로운 하룻밤이 지나고 드디어 지긋지긋한 명절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휴대폰을 아예 무음으로 바꿔놓고 게스트하우스를 나섰어요. 오늘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저만의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했죠. 하지만 제 그런 다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동 시내의 한 찻집에 앉아 여유롭게 쌍화차를 마시고 있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보니 역시나 딸 지수였습니다. 받지 않고 버티기를 수십 번, 결국 저는 포기하고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어디야? 친구 만나러 간다더니 왜 전화도 안 받고 사람을 이렇게 걱정시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대답했죠. 어머, 우리 딸. 명절인데 바쁘지 않고 엄마한테 전화도 다 했네. 나야 친구랑 잘 있지. 너희야말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명절 잘 보내고 있는 거냐? 제 여유로운 대답에 딸은 더욱 속이 타는 듯 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문제야? 아침부터 엄마가 없어져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아빠 재산은 어떡하고 친척들은 또 뭐라고 하셔. 바로 그때였어요. 딸의 목소리 너머로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목소리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저 현우입니다. 지금 어디서 그렇게 싸돌아다니시는 겁니까?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사위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에 대한 짜증이 노골적으로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는 곧바로 자신의 진짜 속내를 드러냈어요. 장모님, 저희가 장모님 안 계신 동안 그 낡은 창고라도 깨끗하게 치워놓으려고 했는데 문을 굳게 잠그고 가셨네요. 혹시 비밀번호라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먼지 하나 없이 싹 정리해 놓겠습니다. 저는 그 뻔뻔하고 속 보이는 요구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두 아이가 제 대답을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쌍화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고 제 평생 처음으로 아주 못되고 심술궂은 시어머니이자 장모가 되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밝고 더 명랑하고 더없이 행복한 목소리로 깔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 그랬니? 너희들 마음이 참 기특하기도 하구나. 그런데 어쩌나. 나는 지금 안동댐 밑에서 황포도배를 타고 뱃놀이를 하고 있단다. 여기 경치가 어찌나 좋은지 너희들 걱정할 겨를도 없네. 창고는 무슨 내가 돌아갈 때까지 손끝 하나 대지 말고 너희는 너희끼리 명절이나 잘 보내려무나. 그리고는 두 아이가 무어라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보란듯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리고 나니 세상이 다 제 것인 양 그렇게 시원하고 통쾌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찻집 창밖으로 보이는 안동의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렇게 사위 녀석에게 보란듯이 전화를 끊어버리고 나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통쾌함도 잠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차올랐어요.
명절날 가족과 함께 있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멀리까지 도망쳐 나와 전화로 신랑 일을 벌여야 하는 제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저는 남은 쌍화차를 마저 비우고 복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널찍한 툇마루에 걸터 앉아 가방에서 남편이 만든 작은 목각 인형을 꺼내 손으로 부드럽게 쓸어보았어요. 그러자 제 마음을 어지럽히던 모든 상념들이 거짓말처럼 가라앉고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르신, 여기 계셨군요. 어제 만났던 젊은 대학원생 김민준 씨가 제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제 보여주셨던 조각칼 말고 장인어른께서 만드신 다른 작품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잠깐 뵌 것뿐이지만 그 솜씨가 정말 예사롭지가 않아서요. 실례가 안 된다면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의 눈은 거짓없는 순수한 열정과 존경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위 녀석의 탐욕스러운 눈빛과는 질적으로 다른 진짜배기의 눈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작품들은 제게는 너무나 사적이고 소중한 영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청년에게라면 제 남편의 삶한 조각을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글쎄, 실물은 다 서울 창고에 있어서 대신 내가 찍어둔 사진이라도 괜찮겠는가? 제 말에 민준 씨는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환하게 밝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 깊숙한 곳에 저장해 두었던 창고 사진들을 그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선반 위에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수십 개의 목각, 인형과 동물 조각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사진들이었죠. 사진을 넘겨보던 민준 씨의 표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화면에 코를 박을 듯이 집중해서 사진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르신, 잠시만요. 이 사진 조금만 더 확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는 학 한 마리가 날갯짓하는 모습을 조각한 작품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의 요청대로 사진을 확대해 주었죠. 그러자 그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맙소사. 이건 말도 안 돼. 이 결 좀 보세요. 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리면서 마치 살아있는 학의 깃털처럼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음새 하나 없이 통나무 하나를 통째로 깎아서 만드신 거예요. 이런 기법은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하지만 이 작품들을 만드신 장인어른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조금 놀랐지만 이내 남편의 이름을 담담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민준 씨는 마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역시 그랬군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제게 그동안 자신이 연구해왔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제 남편은 수십 년 전 한국 현대 목공예계의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홀연히 사라져버린 비운의 천재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법을 따르면서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미학을 담고 있어 당시 학계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세상의 관심과 명예를 부담스러워했고 결국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작업에만 몰두하는 삶을 택했던 겁니다. 남아있는 작품이 단 한 점도 없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 이제는
학계에서만 얼굴 없는 장인이라는 별명으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남편이 그저 나무 만지는 것을 좋아했던 무뚝뚝하고 과묵했던 내 남편이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니요. 민준 씨는 제 휴대폰을 돌려주며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창고는 단순한 창고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 현대 공예사의 잃어버린 한 페이지를 찾을 수 있는 살아있는 보물창고예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 이건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고 세상에 알려야만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제발 제가 도울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외침에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솟아올랐습니다. 그동안 사위 녀석에게 시달리며 느꼈던 서름과 분노가 이 젊은 청년의 진심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고 가자리에 남편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긍지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제 남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저는 새로운 결심과 함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안동에서 보낸 며칠 동안 민준 씨는 제게 남편의 작품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사위 녀석의 탐욕을 피해 도망 다니는 나약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위대한 예술가의 유산을 지키는 단 한 사람이자 가장 강력한 수호자였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창고 문에 육중한 자물쇠를 하나 더 채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창고 근처에 작은 감시 카메라도 하나 설치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제 휴대폰으로 감시 카메라의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보니 사위 현우가 낯선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와 제 창고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남자는 자물쇠를 이리저리 만져보며 문을 딸 수 있는지 살펴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집으로 달려갔어요.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그 낯선 남자와 함께 창고 문을 억지로 열려고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제 기척을 느끼고 돌아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죠. 지금 내 집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제 불호령에 현우가 뻔뻔하게도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오셨어요? 마침 창고 문이 낡아서 삐걱거리길래 제가 잘 아는 수리 기사님 모시고 와서 손 좀 봐드리려고 했죠.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쳤습니다. 수리? 내가 보기엔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장 내 집에서들 나가. 저는 두 사람을 호통쳐서 내쫓았습니다. 딸 지수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엄마 미안해. 현우 씨가 그냥 전문가한테 한번 보여주기만 하자고 해서 라며 발만 동동 굴렀어요. 저는 그런 딸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냉랭한 기운만이 감돌았죠. 며칠 뒤 약속대로 민준 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기품 있는 인상을 가진 노신사 한 분이 함께였어요. 민준 씨는 그분을 자신의 지도 교수이자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민속학 박사님이라고 제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창고로 안내했어요. 창고 문이 열리고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남편의 작품들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박사님은 입구에 멈춰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신성한 공간에 들어선 순례자처럼 경건한 표정으로 창고 안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작은 나무 기러기상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손에 들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바로 전설로만 듣던 그분의 작품이군요. 이 간결하면서도 힘있는 칼자국, 나무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그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솜씨라니 정말 위대합니다. 박사님은 어린아이처럼 흥분해서 작품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제게 그 예술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제 남편이 남긴 이 유산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창고에 함부로 들어와서 소란이십니까?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사위 현우가 어제 그 남자 자신이 전문 감정사라고 불렀던 사내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가 없는 틈을 타 기어코 다시 찾아온 것이었어요. 어제와는 달리 잔뜩 멋을 부린 듯 기름 바른 머리에 번쩍이는 시계를 찬 그 감정사라는 남자는 창고 안을 오만한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에이, 내가 어제 대충 훑어봤지만 이거 다 땔감으로나 쓸만한 것들이구먼. 솜씨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작가가 이름이 없으니 예술적 가치는 영 꽝이야, 꽝. 장모님, 제가 좋은 값 쳐서 500만 원에 싹 다 치워드릴 테니 저한테 넘기시죠. 이런 건 빨리 처분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는 마치 저에게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로 저를 구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현우는 옆에서 장모님, 이분이 이 바닥에서는 최고 전문가예요. 이분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이 기회에 창고도 비우고 목돈도 챙기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며 저를 압박했어요. 그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박사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단단했어요. 선생,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당신이 지금 땔감이라고 말한 그것들이 어쩌면 국보급 문화재가 될 수도 있는 이 나라의 귀한 보물들이요. 박사님의 말에 감정사라는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감히 묻겠는데 선생은 어느 협회 소속이요? 내가 이 바닥에 평생을 몸담아 왔지만 당신처럼 귀한 것을 보고도 땔감 운운하는 안목 낮은 사람은 본 기억이 없는데. 박사님의 날카로운 추궁에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저는 프리랜서로라며 말을 얼버무리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사기꾼의 모습이었죠. 그제야 현우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도 없다는 듯 다시 작품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창고 안의 작품들이 지닌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마치 강연이라도 하듯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전문가의 등장 앞에 가짜 감정사와 속물사위는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박사님의 열정적인 설명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제 남편의 작품들이 어떻게 전통적인 조각 기법을 계승하면서도 서구의 모더니즘을 독창적으로 결합시켰는지, 그리고 그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어떻게 나무라는 진료 안에 섬세하게 녹여냈는지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어요. 그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 무뚝뚝하고 과묵하기만 했던 제 남편이 마치 위대한 예술가처럼 새롭게 보였습니다. 설명을 듣는 내내 딸 지수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고개도 들지 못했고 사기꾼 감정사는 어느새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뒤였어요. 하지만 제 사위 현우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작품의 예술적 가치나 역사적 의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박사님의 설명이 끝나기 무겁게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며 오직 한 가지에만 꽂혀 있었죠. 그래서요, 교수님. 그래서 그 가치가 대략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억 단위는 되는 겁니까? 그 순간 창고 안의 모든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박사님은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 경멸적인 표정으로 현우를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려버렸고, 딸 지수는 여보, 제발 그만해. 라며 남편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아이는 끝까지 변하지 않겠구나 하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정서방,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잘 들으세요. 이 창고에 있는 물건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단 한 점도 팔지 않을 겁니다. 이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되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건 한평생 묵묵히 나무만 바라보며 살다간 내 남편의 역사고 내 사랑입니다. 제 선언에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사님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사님은 전화를 받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짓고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어요. 박사님, 시청 문화재과 과장입니다. 방금 박사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너무나 놀라 연락드렸습니다. 그 장인어른의 작품들이 정말로 다 현존하고 있단 말입니까? 박사님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이었어요. 박사님, 저희 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시립박물관 건립이 내년에 완공됩니다. 혹시 유족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분의 작품들을 기증받아 박물관 내에 특별 전시관을 만들어 영구히 보존하고 그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증 절차에 따른 합당한 보상과 예우는 저희 시에서 책임지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의 공식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제 남편의 이름으로 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전시관. 그것은 사위 녀석이 그토록 원했던 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제 남편의 삶 전체를 인정해주는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박사님은 전화를 끊고 탐욕에 찬 눈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현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들었는가? 이 작품들은 시장에서 거래될 물건이 아니란 말일세. 이건 우리 모두의 역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란 말이야. 그 순간 사위 녀석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모습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그에게 날릴 수 있는 가장 통쾌하고 완벽한 한방이었습니다. 시청 문화재과의 공식적인 제안이 있고 난 뒤 우리 집은 한동안 기자들과 방송국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모든 소란이 잠잠해지고 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늦은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온갖 화려한 것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바로 그때 딸 지수가 조용히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잔뜩 헬쑥해진 얼굴로 제 앞에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서 있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끄고 제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지수는 제 옆에 와서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한참 동안이나 우리 모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먼저 그 침묵을 깬 것은 딸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를 내뱉는 지수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저 딸의 어깨를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지수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의 둑을 터뜨리며 어린아이처럼 제 어깨에 기대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딸이야, 엄마. 아빠가 남겨주신 저 소중한 공간을 나는 그냥 낡고 돈 안 되는 짐이라고만 생각했어. 현우 씨가 돈 잘 벌어다 주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아빠의 마음을, 엄마의 슬픔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했어. 내가 정말 죽일년이야. 딸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등을 토닥이며 가만히 그 울음을 다 받아주었어요. 지수야, 그만 울어. 엄마 마음 아프다. 아니, 엄마. 나 더 울어야 돼. 울어도 싸. 나는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너무 큰 죄를 지었어. 현우 씨가 그 창고 물건들 돈 된다고 했을 때 나는 엄마가 고집 부린다고만 생각했어. 아빠의 추억보다 우리 노후 자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아빠 딸이 맞나 싶어. 그 눈물은 비단 저에게 하는 사과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제 남편이자 자기 아빠에게 보내는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울어 조금 진정이 된 지수가 제 품에서 떨어져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다시 제 앞에 앉았어요. 엄마, 이거 기억나?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나무 말 한 마리가 들어 있었어요. 말의 귀퉁이는 닳아 반질반질했고 꼬리 부분은 부러졌는지 없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빠가 밤새워서 깎아준 말이잖아. 친구들이 다 예쁜 플라스틱 인형 가지고 다닐 때 나만 아빠가 만들어준 이 나무 말을 가지고 논다고 맨날 울고불고 했는데 아빠는 그때마다 속상한 내색 한 번 안 하고 우리 지수 말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빠 말이 맞았어. 이건 세상에 정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였는데. 근데 나는 이 소중한 걸, 이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고 까맣게 잊고 살았어. 엄마. 아빠를 잊고 살았던 것처럼. 지수는 그 나무 말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장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내왔어요. 사진첩을 넘기자 낡고 빛바랜 사진들 속에서 젊은 시절의 남편과 어린 지수의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툰 솜씨로 지수의 머리를 따아주는 사진, 지수가 자기가 만든 것보다 더 삐뚤빼뚤한 카네이션을 달아주자 남편이 한박 웃음을 짓는 사진, 그리고 창고에서 함께 나무를 만지며 행복해하는 부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까지. 우리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한참 동안이나 잊고 있던 과거를 추억했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남편이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창고의 나무 하나하나에 딸을 위한 어떤 마음을 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너희 아빠는 돈 버는 재주는 없었어도 나무 안에 사람 마음을 담는 재주는 천재였단다. 저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너를 위해 만든 것이나 다름없어. 네가 언젠가 시집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다며 그렇게 수십 년간 홀로 만들어온 너희 아빠의 세상이었지. 제 이야기에 지수는 더욱더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 모녀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아주 오랜만에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고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부터라도 내가 잘할게.
아빠의 소중한 마음, 내가 지킬게. 그리고 엄마 옆에서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저는 그런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속죄는 무슨, 너는 그냥 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만 잊지 않고 살아주면 돼. 그것이 최고의 효도다. 제 남편의 작품 기증 소식은 지역 신문의 작은 기사로 시작해 순식간에 전국의 주요 뉴스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져 있던 비운의 천재 장인, 남편의 유산을 지켜낸 위대한 아내, 돈보다 예술을 택한 감동적인 사연.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열광했고 저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집 앞에는 매일같이 기자들이 진을 쳤고 방송국에서는 저를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 섭외하고 싶다며 연일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워 대부분 거절했지만 민준 씨와 박사님의 간곡한 설득에 제 남편의 예술 세계를 올바르게 알리는 일에만큼은 기꺼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젊은 여기자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와 긴 인터뷰를 가졌어요. 어르신, 솔직히 그 작품들의 금전적 가치가 수십억 원에 달할 수도 있었다는데 아깝지는 않으셨나요? 라는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깝다니요. 내 남편의 인생이 담긴 물건인데 그걸 어찌 돈과 바꿀 수 있겠어요.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준다 해도 나는 내 남편의 작은 나무 조각 하나와도 바꾸지 않았을 겁니다. 내 남편의 작품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 가치를 굳이 아셔야겠다면 한평생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한 남자의 인생, 그리고 그런 남편을 평생 사랑하고 존경했던 한 여자의 사랑, 그것이 바로 내 남편 작품의 진짜 가치입니다. 제 인터뷰 기사가 나가자 세상은 저를 더욱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제 사위 현우의 인생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골동품과 민소품을 거래하는 그 바닥은 생각보다 좁고 소문은 발보다 더 빨랐죠. 장모의 유산을 탐내 사기꾼 감정사까지 동원했던 속물, 국보급 문화재를 땔감 취급했던 무식한 장사치. 현우의 이름 앞에는 그런 부끄러운 꼬리표들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신뢰하던 고객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렸고 동업자들은 그와의 거래를 끊었습니다. 한때는 업계의 유망주로 불리던 그는 이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만 것이에요. 한 번은 현우가 재기를 노리고 큰맘 먹고 참여한 골동품 경매장에서 유력한 경쟁자가 그를 향해 보란 듯이 이렇게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어이, 정 사장. 요즘은 땔감으로 쓸만한 국보 없나? 있으면 나한테 좀 싸게 넘기시게. 우리 집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쓰면 딱 좋겠네. 그 말에 경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며 비웃었고 현우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경매장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딸 지수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무너져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울부짖는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시립박물관에 김진우 목공의 특별관이 문을 여는 날이 되었습니다. 개막식은 수많은 기자들과 문학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시장님과 박물관장, 그리고 박사님이 차례로 연단에 올라 제 남편의 위대한 예술혼을 기리는 축사를 했습니다. 저는 검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남편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은 채 가장 앞자리 귀빈석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연단에 올라갔을 때 저는 미리 준비한 원고 대신 제 진심을 담아 짧게 말했어요. 제 남편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세상의 인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가 좋아서 나무를 만지는 순간이 행복해서 평생을 묵묵히 나무와 함께 살다 간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그의 삶을 기억해 주시니 하늘에 있는 그 사람도 분명 기뻐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행사장 가장 뒤쪽 기둥 뒤에 숨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 바로 제 사위 현우였습니다. 예전에 그 번지르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주눅이 든 초라한 모습으로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서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장인의 영광을 쌉쓸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통쾌함보다는 어쩐지 서글픈 마음이 더 크게 들었습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고 제 삶도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제 앞에 나타나지 못했어요. 딸 지수는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를 돕고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조심스럽게 현우의 이야기를 꺼내놓곤 했죠. 엄마, 그 사람 요즘 정말 이상해. 매일 밤 아빠에 대한 책들을 찾아서 읽고 주말에는 인사동이나 박물관 같은 데를 혼자 돌아다니는 것 같아. 얼마 전에는 작은 목공소에 찾아가서 뭘 배우고 싶다고 기웃거리다가 쫓겨나기도 했대. 저는 딸의 말을 그저 묵묵히 듣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아이를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엄마, 그 사람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 엄마한테 꼭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대. 딸의 간곡한 부탁에도 저는 그저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편에 현우가 보낸 것이라며 두툼한 편지 봉투 하나가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지 않고 서랍 속에 넣어둔 채 며칠을 보냈어요. 하지만 자꾸만 그 편지가 눈에 밟혀 결국 어느 날 밤 저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죄인 정현우 올림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된 편지에는 서툴고 투박한 글씨로 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후회가 구구절절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인간이었는지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온 자신의 지난 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장모님, 죄인 정현우입니다. 무슨 말로 이 죄를 사해야 할지 몇 날 며칠을 고민했지만 결국 이렇게 펜을 드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저는 그날 개막식에서 장모님과 그리고 장인어른의 영정 사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손에 쥐고 싶었던 성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인지를요. 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만 줬다가 정작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 가족의 사랑과 사람의 마음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작품들을 보며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생각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장인어른께서 왜 평생을 가난한 몫으로 사셨는지, 그 창고의 나무 조각들이 장모님께 어떤 의미였는지 아주 조금은, 정말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은 나무를 깎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과 장모님을 향한 사랑을 깎으셨던 것이더군요. 저는 감히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어리석음을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디 장모님께서는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멀리서나마 빌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제 눈가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서툰 글씨를 넘어
제 마음속으로 전해져 오는 듯 했어요. 편지와 함께 작은 상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아주 서툰 솜씨로 깎아 만든 작은 목각 인형이 들어 있었어요. 아마도 제 남편의 작품을 흉내내어 그가 밤새 직접 깎아 만든 것이겠지요. 인형은 여기저기 흠집투성이에 모양도 볼품없었지만 저는 그 어떤 명품 선물보다도 그 서툰 인형이 더 갇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인형을 남편의 유품인 목각 인형 옆에 나란히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이번 주말에 정서방이랑 같이 집으로 저녁 먹으러 오너라. 수화기 너머로 딸의 놀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다음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저는 벌써 안동행 기차표를 끊어놓고 가방을 싸고 있었을 테지요. 하지만 그해 추석, 저는 어디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서서 찾아올 딸과 사위를 위해 정성껏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약속한 저녁 시간이 되자 두 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현우는 제 얼굴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장모님, 저 왔습니다. 라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의 손에는 값비싼 선물 세트 대신 그가 직접 농사지었다는 작은 과일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어서 오너라. 고생 많았다. 라며 두 아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에 들어온 현우는 거실에 앉지 않고 잠시 망설이더니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모님, 혹시 창고에 잠시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는 마치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이나 남편의 작품들을 하나씩 둘러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잠시 후 그는 어디선가 낡은 걸레를 찾아와 먼지가 쌓인 연장들과 작품들을 하나씩 정성껏 닦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될까 싶어 눈을 번뜩이던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에는 한 위대한 장인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조각칼 하나를 집어들고 제게 물었습니다. 장모님, 이 칼은 장인어른께서 어떤 작품을 만드실 때 주로 쓰셨던 겁니까? 칼날의 모양이 참 독특합니다. 저는 그의 질문에 남편이 그 칼로 지수의 나무말을 만들어주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현우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따뜻한 찬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찻잔 두 개를 들고 창고로 향했어요. 제가 내민 찻잔을 현우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목이 마를 게다. 천천히 마시거라. 제 말에 현우는 감사합니다, 장모님. 이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그 공간에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정서방, 다음 명절에는 우리 다 같이 안동에 한번 가세. 제 갑작스러운 제안에 현우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자네가 돈으로만 보았던 그 작품들이 어떤 흙과 바람 속에서 태어났는지, 자네 장인어른이 어떤 젊은 시절을 보내며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제는 자네도 알았으면 해서 그러네.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내가 하나씩 다 보여주고 싶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했어요.
저는 그런 사위의 어깨를 처음으로 따뜻하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의 길고 길었던 명절 탈출기는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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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습니다.